어려운 시기에 나로서 어려운 역할을 만들어 주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꿈에도 생각이 못했던 것같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세월호 특종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를 해주실 분들에게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 특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시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아있는 일이 적산중입니다. 그동안은 조국 비서관은 마치 패밀리처럼 그리고 뭔가 좀 그 부분은 좀 비밀스러운 것처럼 그렇게들 여겨온 직책이었는데 저는 좀 정말 좀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흑수저 출신의 가장 후배들이 이렇게 자유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원래 낭중지축. 네, 청와대 새 수석과 비서관들 첫 오찬 자리였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보입니다. 첫 출발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앞으로 같이 일할 비서진들하고의 오찬 자리가 당연히 화기애애한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저기서 오히려 눈에 띄는 대목이 어제는 이제 화합과 어떤 그 통합을 강조했다면 오늘 수석들을 만나서 실제로 아까 가볍게 얘기하는 첫 마디인데 그 조국 그 민정수석한테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은 진상,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에 넘어가 흐지부지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과거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통합을 하되 개혁을 같이 가는 통합이다. 이러한 기조를 민정수석에게 사실은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키는 또 그런 자리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편한 자리였지만 분명히 뼈가 있고 무게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오찬 자리였습니다. 자, 이 오찬에 이어서요,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차담회도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정무직 여성 출신이 훨씬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여성 친화적. 이제 그 기록을 깨야죠. 자, 후보 시절부터 여성들에 대한 인재 등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조현옥 인사수석이 사실 인사수석으로서는 지금 최초인 거죠, 신정주 차장? 그렇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 자리에 여성이 저렇게 발탁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그 조현옥 신임 인사수석의 프로필이 나가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 때 여성가족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인사수석을 여성에게 앉혔다는 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성 내각을 만들겠다. 여성이 절반인 내각을 만들겠다. 양성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죠. 한마디로 장관을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겠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일단 여성 장차관을 30%까지 늘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장관 자리들이 그 물망에 오른 후보군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이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설레하고 있습니다. 자, 고위직에 이렇게 여성들이 기용이 됐을 때 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박선홍 국장님, 이 여성들이 기용됐을 때의 장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여성의 장점은 우리가 아무래도 섬세하다랄까? 어떤 어떤 권위의 얽매이기보다는 아주 세세한 그 섬세한 감각으로 어떤 기존의
간부들이 살피지 못했던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여성 리더나 여성 간부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존의 부패에 상대적으로 물들지 않는다. 네.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더 원칙적이고 해서 어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여성 진출론의 하나의 그 주장하는 논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 예.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절반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제 뭐 경력 단절 등등이 있었기 네. 때문에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그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 뭐 고위직이라든지 청와대 내부 인사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위한 조치로 적극적인 조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발표된 인사 가운데 이 청와대 홍보수석 경우에는 이번에 선대위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죠. 네이버라는 거대 포탈의 부사장 출신이면서요. 네. 저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인 윤영찬 수석이 홍보수석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지금 그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홍보수석이라는 명칭 대신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소통수석. 그러니까 홍보수석이 약간 이 옛날 정부의 느낌이기 때문에 빼고 네.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되겠습니다. 네, 홍보수석은 과거의 명칭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물러나게 됐군요. 제가 금방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친형이 바로 윤영관 전 그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아하.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선대위에서 화제가 됐던 문재인 1번가라는 그 공약을 인터넷에서 마치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문재인의 어떤 공약집을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문재인 1번가를 만든 그 장본인이 또 저 윤영찬 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부겸 의원까지 춤추게 만든 저 홍보 아이디어도 다 이 윤영찬 지금 국민소통 수석의 아이디어였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성원 국장 나와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윤영찬 수석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같이 상당 기간 같이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실 기자 시절에도 보면 그 상당히 소통에 정말 그 어떤 능합니다. 네. 원래 그 출입은 과거 야권, 그러니까 현재 그 민주당 계열 쪽 정당을 오랫동안 주로 했고, 네. 사실 그 과거 이제 새누리당 계열 쪽은 사실 제대로 정식 출입한 기간이 많지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임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저 의원은 실력 있다, 또는 좀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친화력 있게 해서 의원과도 상당한 어떤 깊이 있게 어떤 그 또 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고요. 당시 노조위원장도 했었다면서요?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예, 노조위원장도 했고 또 어떤 후배나 동료들의 어떤 고충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본인이 같이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또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상당히 어떤 적소의 이번에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동영 차장. 이번 인사에는 또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도 이번에 또 발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홍남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이 된 인사였는데 이번에 국무조정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모두 배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직업 공무원인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실적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을 조정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인사 중에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었던 조국 교수 민정수석에 발탁이 돼서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네.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탁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성욱 장님. 이번 인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키워드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어제 인사,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로 상징되는 인사가 어떤 탕평과 통합이었다면 네. 오늘 공개된 어떤 청와대 수석진 인사는 어떤 젊음, 역동성. 네. 지금 저기서 사실 제일 연장자가 그 여성인 아까 인사수석만 61세고 나머지는 다 50대 초반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떤 젊음과 역동성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높여서 네. 개혁을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10년 쌓인 과거 정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 이러한 네. 굉장히 의욕이 담겨있는 그러한 어떤 개혁의 방점을 둔 젊음, 역동성 이것이 인사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의 발탁 이후에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출발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발이 평행 이론이다, 둘이 닮은 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변호사 생활을 하던 민간인이었죠. 문재인 수석 같은 경우에,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것이, 현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것이 바로 친구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민정수석 자리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 역시 이 현실 정치에 사실 꾸준히 관심은 보였지만 지금까지 발을 직접 담그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정수석 전격 발탁했다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네. 그런 그거에다가 법률가라든지 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권 일각에서는 앞으로 차차기를 염두에 두고 네. 그 후계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정치계에서 정치권에서 부름이 있을 때 또 손사래를 치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었던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름에 따라서 정치에 입문한 이런 점들도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오늘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법을 통해서 영장선고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고위공적 비리수사처가 필요한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위공적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저의 소신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소신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탁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 개혁, 과연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검찰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처럼 아예 검찰에 인연이 없어야 객관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편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 뭐 안다고 해서 더 잘할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죠. 네. 뭐 잘 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관습에 오히려 젖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르는 검찰 조직을 굳이 몸담아서 검사로 생활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에 있어왔던 검찰의 일련의 역사를 살펴볼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검찰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이 공수처를 신설하겠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도 성공을 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 예 아닙니까? 그런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 신설, 이 국회 통과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청와대에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개정해서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를 통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야당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좀 공교롭게도 이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설치는 공통된 공약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당선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찾아서 바로 공통된 공약은 이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공수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 시절에 이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단순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국회에 의한 검찰 통제가 바로 공수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다른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엉뚱하거나 또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력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수월한 게 바로 이 공수처 설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 조국 민정수석, 검찰의 청와대 파견은 이제 앞으로 없다. 만약에 오려고 한다면 사표를 내고 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마음먹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미 지금 법도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97년이 개정되면서요. 네. 이제 현직 검사가 청와대 파견 못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동안 이거 편법이 됐던 거죠. 검사가 사직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사직을 하고 검사로 재임용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이미 3월 달에 2달 전이죠. 3월에 법이 또 한 번 바뀌는데요. 네. 이제 사직을 한 다음에 1년 검사를 사직하고 1년이 지나지 않고서는 청와대 비서로 채용이 못 되게 됩니다. 네. 이미.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는요. 청와대 나온 다음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검사 임명이 못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검찰청법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정수석이 원하는 바대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뭐 이런 회전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민정수석에서 하는 역할,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 주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사 기능도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험이 많고 베테랑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청와대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경력이 어떤 출세 코스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검사는 무조건 안 된다.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조국 수석이야말로 현재 서울대 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부터 교수직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그 현직 검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지금 워낙 막강하잖아요. 네. 그 옥상옥이 생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를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하. 마침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긴 했는데 지금 현직 검찰 조직의 앞으로의 저항 저는 이 부분도 그 노무현 정부 초반 때처럼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네.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선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류를 한 상태이죠. 예, 이동윤 차장. 예,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검찰 개혁하자 이야기 계속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됩니까?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뭐 어떤 음모적인 그런 기획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생산해서 이런 검찰 개혁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했는지 네.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분들이 내가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면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휘두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 방안부터 좀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권력 그 심장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겠다, 뭘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골마왔던 문제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수술,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손쉬운 길보다는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좀 택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인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 6년 전에 과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관계로 만날 걸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6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 구도로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 법무부 장관이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맞다면 어떤 인물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가장 개혁에 효과적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법무부 장관, 검찰청법에 따를 때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어떤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앞으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누가 오는 것이 검찰 개혁에 가장 좋으냐, 어느 출신이 오는 것이 좋으냐 여부도 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사실 어디 출신인지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의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검찰 출신이면 어떻고 또 법원 출신이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전 장관이었는데요. 네. 판사 출신이거든요. 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장관이 됐습니다. 물론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 개혁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의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폐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새로 임명된 장관이 검찰 출신이든 그렇지 않든 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문민화라는 표현도 쓴 바 있는데요. 이 문민화라는 게 군부와 문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어떤 인물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에 따라서 이번 정권의 검찰 개혁의 방향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국 교수의 발탁, 사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순서로 본다면,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한 걸 보면 그 전례들을 따라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민정수석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이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그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초대 수석을 지냈지만 네. 오늘의 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을 꼭 지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네. 그리고 이 속에서의 문재인 전 수석의 당시의 그 역할 그리고 또 두 차례 현재 대선을 거치면서 대중적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변수가 작용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누굴 키우기 위해서 수석 줬다. 특히나 민정수석이 정치적으로 만일에 키워지고 해석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민정수석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을 그 벗어난 정치적인 하나의 이용일 것이고 아마도 현재 그렇게까지 예단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의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경력 때문에 좀 일단 그렇게 해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할 뻔했던 점을 국장님께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찬 자리에서요, 신임 수석들, 비서관들의 오찬 자리에서
권한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라고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수호 변호사, 어떤 장면입니까? 네, 조금 전에 나왔죠. 이제 웃옷을 벗고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제 경호원이 이제 옷을 대신 좀 받아주려고 하고 하자, 지금 나옵니다. 예, 저렇게 하자, 경호원이 저렇게 하자, 이 정도는 직접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옷을 벗어서 이제 의자에 걸쳐놓고 자리에 앉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한데요. 물론 필요한 보좌가 있거나 필요한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당연히 받아야, 그래서 효율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보시는 이런 장면처럼 뭐 굳이 불필요한 장면에까지 뭐 의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게 뭐 네. 연기라기보다는 본인의 평소의 생활 모습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저 모습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동네 분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셀카를 찍어주고 출근하는 모습과 또 청와대에 도착해서 오찬 때 옷을 스스로 본인이 벗는 모습,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벗는 정도로 제가. 아까 그냥 화면으로만 봤는데 말소리까지 같이 들으니까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자.